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우한폐렴, 박쥐 말고 다른 누군가가 있다. 풀어야 할 수수께끼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제가 이제 계속 이제 박쥐에서 원래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잘 살고 있었고, 그게 이제 사람한테 전파가 되면서 이게 새로운 환경에 들어왔기 때문에 뭔가 문제를 일으킨 게 우한폐렴이다.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고요. 이 설명도 이제 완전히 틀린 건 아닙니다. 그렇지만 박쥐에서 바로 이렇게 사람으로 전파됐을까라고 하는 거에는 항상 의문이 있어요. 그러니까 왜냐면은 우리가 뭐 이렇게 살다가 박쥐를 보기도 힘들죠. 보통은 박쥐라는 걸 보기도 힘든데 이렇게 바이러스가 전파가 되려면 상당히 밀접한 접촉이 있어야 되거든요. 밀접한 접촉. 근데 이제 박쥐랑 되게 막 밀접한 접촉을 이렇게 하시나요?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. 근데 뭐 우리나라에서는 안 그런데 중국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? 중국은 막 이렇게 박쥐 하면 막 박쥐다 막 이러면서 이제 근데 그렇지 않아요. 중국도 그렇지 않습니다. 중국도 그렇지는 않아요. 실제로 뭐 이렇게 우한에 있는 수산시장에서는 박쥐를 뭐 팔거나 뭐 이렇게 하고 그렇지는 않았다고 합니다. 예. 그러면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박쥐에 있었던 바이러스가 우리한테 전파가 돼서 이렇게 우리 고통스럽게 하는가? 자, 그 답은요, 아마도 박쥐하고 사람 사이에 누군가가 더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, 사람들이. 근데 이게 누군지는 몰라요. 아직 모릅니다. 그래서 이걸 지금 밝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러면 왜 이렇게 누군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느냐? 첫 번째는요, 이 우한폐렴이 발발한 아웃브레이크라고 하는데, 이게 딱 발발한 시점이 언제냐면 2019년도 12월입니다. 근데 이때는 사실 겨울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박쥐가 활동할 때가 아니에요. 박쥐는 이제 동면 상태에 들어가 있는 하이버네이팅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동면 상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박쥐가 막 이렇게 자고 있는데 뭐 이걸 이렇게 바이러스를 전파시키거나 잘 이러지는 않거든요. 그래서 이 발발 시점이 이렇게 직접 전파하고는 맞지가 않고요.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우한에 있는 수산시장에서 실제로 막 박쥐를 팔거나 이게 뭐 취급하지 않았다는 거죠. 예. 근데 이제 박쥐 말고 다른 동물들은 많이 취급을 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아마 이 중간에 이런 동물들 중에 누군가가 이런 매개 역할을 아마 했을 것이다. 라는 그런 근거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유전자 분석 결과입니다. 유전자 분석 결과. 사실 이제 오늘자, 그러니까 2020년도 1월 30일자로 그 란셋이라고 하는 탑클래스 저널이 있어요. 탑클래스 저널에 중국에서 이제 이 우한폐렴 코로나 바이러스를 유전자 분석을 다 했습니다. 해가지고 그 결과를 제시를 했는데 이 유전자 분석 결과를 보니까 지금 이 우한폐렴을 일으키는 그 이 바이러스는 정식 명칭이 어떻게 붙었냐면 2019N은 이제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2019 그 영문 소문자 N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요렇게 이제 붙었어요.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우한폐렴 바이러스라고 보시면 돼요. 요거하고 그 박쥐에서 이제 분리되는 그 사스라이크,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사스 있었죠. 사스랑 비슷한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바이러스 주가 있는데 걔랑 이렇게 비교를 해봤더니 지금 우한폐렴 바이러스는 얘하고의 그 비슷한 정도가 88%입니다. 88%.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비슷하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아주 막 똑같고 이런 건 아니에요. 예. 그러니까 이게 88%랑 90%보다 아래라는 뜻이죠. 예. 그러니까 많이 비슷하긴 한데 그렇게 많이 비슷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꽤 거리가 있는 겁니다. 예, 90% 아래라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박쥐에서부터 지금 이 우한폐렴까지 약간 거리가 있다는 뜻이에요.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동물한테서 바이러스가 가가지고 여기서 뭔가 이렇게 좀 증폭 과정이라고 해야 되나? 좀 더 사람이랑 가깝게, 그러니까 조금 더 사람의 전파가 잘 되도록 약간의 뭔가 변형이 일어났을 것이고 그 변형이 일어난 게 요렇게 이제 왔을 가능성이 꽤 있어요. 근데 지금 이걸 찾지는 못하고 있죠.
예. 그래서 요것도 하나의 어떤 증거가 됩니다. 그리고 이제 개통 분석을 해봐도 실제로 이 박쥐에서 나오는 거하고 여기하고는 이 개통상으로도 바로 이 조상 자손 관계가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뭔가 다른 누군가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고요.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간접 증거인데요. 뭐냐면 사스나 메르스 때도 다른 어떤, 이걸 이제 사실 이 중간에 있는 개를 이제 좀 유식한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중간 숙주라고 합니다. 중간 숙주라고 합니다. 중간 숙주. 다른 이런 중간 숙주가 있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사스에서는 누가 그 역할을 했냐면 그 사향이라고 하는 그 노루 비슷하게 생긴 게 있어요. 그러니까 사스든 메르스든 전부 다 이제 보유 숙주는 박쥐입니다. 그러니까 박쥐가 이걸 이 조상 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균주를 보유하고 있는 건 맞아요. 보유하고 계속 이제 박쥐는 이 균에 감염돼서 막 죽거나 이런 게 아니고 박쥐는 이 균이랑 되게 잘 살고 있는 거예요. 이 바이러스랑 되게 잘 살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 이제 보유 숙주라고 합니다. 보유 숙주. 계속 이제 만드는 거죠. 이 박쥐에서. 근데 중간 숙주. 이걸 이제 우리 몸에 맞춰 개조해가지고 조금 더 퍼뜨리는 역할을 하는 그 중간 숙주는 사스에서는 이제 이 사향이라고 하는 그 노루 비슷한 그런 녀석이 그런 역할을 했고, 메르스 때는 낙타가 있죠, 낙타. 그러니까 사스도 그렇고 메르스도 그렇고 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우한 폐렴도 이 사향이라든지 낙타 같은 뭔가가 있을 것이다. 라는 그런 결론을 도출을 할 수가 있죠. 유사성의 원리에 따라서.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걸 빨리 밝혀야 돼요. 이 중간 숙주를 빨리 밝혀야 되는데 이 쉽지 않습니다.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. 에볼라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몰라요. 지금도 이게 전혀 감도 못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 아니면 누구 좀 얘기를 해주세요. 제가 알기로는 아직 모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걸 이제 조사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 주변에 있는 온갖 동물을 다 잡아야 돼요. 다 잡아가지고 피를 뽑거나 뭐 어쨌든 비장을 갈거나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바이러스를 다 뭐 항체를 검사를 하든지 아니면은 뭐 시퀀싱을 해가지고 유전자를 다 분석을 해가지고 찾아내야 됩니다. 아마 그런 작업을 하고 있을 거예요.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직 밝혀내지 못했을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. 네. 그래서 지금 이제 뭐 2차 감염도 나오고 그러는데 2차 감염이 오늘 2차 감염이 1명 정도 우리나라에서는, 그리고 또 뭐 일본 다른 나라에서는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많지는 않죠. 그러니까 사람끼리 막 되게 전파가 많이 이렇게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. 뭐 물론 앞으로 가봐야 알겠지만, 그렇지만 중국에는 뭐 지금 어마어마하잖아요. 중국에는 지금 환자가 거의 10,000명 막 지금 오후에는 뭐 5,000명, 7,000명 얘기하다 갑자기 10,000명 막 얘기가 나오는데, 그렇게 이제 격차가 있는 거는 뭔가 이 중국에 있는 그런 동물들이 이런 중간 숙주가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, 저는 약간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. 이건 그냥 제 생각이고요. 그래서 이 중국에서 뭔가 들어오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중국에서 뭔가 동물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온 걸 되게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예. 자, 그래서 오늘은 우한폐렴, 박쥐 말고 다른 누군가가 있다, 우리가 풀어야 하는 수수께끼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